한줌 철학의 똑딱이, 똑순이입니다. 저희가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이 책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있죠. 네, 지난 시간에는 1장 마음의 작동 원리랑 2장 뇌의 작동 원리를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제3장 마음 근력 훈련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제4장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3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3장의 첫 소제목이 아주 눈길을 끄는데요. 유전자 결정론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마음 근력 훈련의 효과를 좀 믿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그중 하나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잘 안 변해 하는 이런 생각, 특히 유전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마음 근력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이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능력이나 행동은 이미 유전자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 저자는 이걸 유전자 결정론의 환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서도 보면 부모랑 자녀가 공부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이나 운동 재능 같은 거 비슷하면 그냥 유전이네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 생물학적인 유전자, 그것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네. 김주환 교수는 부모한테 물려받는 게 유전자만 있는 건 아니다. 음악가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무래도 음악을 더 쉽게 접할 기회가 많겠죠. 그리고 운동선수 부모의 자녀는 또 어릴 때부터 운동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는 유전자의 원천이기 이전에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 그러니까 유전자 요인이랑 환경 요인을 딱 잘라서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성취 역량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저자가 루이스 터먼의 연구를 소개하는데요. IQ 140 이상인 영재 1,470명을 뽑아서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삶을 추적한 거예요. 터먼은 당연히 이 영재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 영재 그룹의 성취도가 그냥 평범한 지능을 가진 비교 집단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연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IQ 140이 안 됐던 아이들 중에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2명이나 나왔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먼 본인 스스로도 연구 말년에는 IQ와 삶의 성취도 사이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이게 결국 지능지수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의 능력이나 성공이 단순히 그냥 타고난 유전자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제시되는 거죠. 저자도 키라든지 외모 같은 이런 신체적인 특징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행동 방식, 능력 같은 이런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들은 신체적인 특징에 비하면 후천적인 환경이나 학습, 경험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후성 유전학,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죠. 이 분야를 잠깐 소개하는데요. 환경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 똑같은 유전자, 그러니까 DNA 설계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환경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세포가 설계도는 같지만 어떤 유전자가 켜지느냐, 또 어떤 유전자가 꺼지느냐에 따라서 근육세포도 되고 신경세포도 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과정, 이걸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성격이나 능력 면에서 비슷해 보이는 그런 현상도 단순히 같은 유전자를 가져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그 환경, 예를 들면 생활 방식이라든지 가치관, 교육 방식 같은 이런 것들의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특히나 성취 역량이나 성격 같은 이런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환경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 근력을 키운다는 건 결국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또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18쪽입니다. 마치 유전처럼 보이는 환경의 영향,
이라는 소주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례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바로 네덜란드의 겨울 기근, 영어로는 헝어 윈터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네, 1944년 그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의 식량 봉쇄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겪었던 아주 끔찍한 기근인데요. 맞습니다. 당시 불과 몇 달 사이에 약 2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하니까요.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건 임신 마지막 석 달 동안 이 기근을 겪었던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고도 비만이 될 확률이 다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무려 19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 같은 심각한 대사증후군 발병률도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책에서는 이 이유를 태아가 어머니 뱃속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적인 기제로 설명하고 있죠. 네, 맞아요. 태초를 통해서 엄마로부터 오는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태아의 몸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일종의 절약형 신진대사 시스템을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최대한 적은 에너지로 생존하고 또 가능한 한 많은 열량과 염분을 몸 안에 이렇게 저장하려는 그런 체질로 바뀌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이제 췌장은 혈액 속의 당분을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고요. 콩팥은 염분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전자 조절 과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근이 끝나고 나서죠. 아, 그렇죠. 먹을 게 다시 풍족해졌을 텐데. 네.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졌지만 몸은 이미 그 절약형 모드로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와도 계속해서 당분과 염분을 과도하게 축적하려고 했고 이것이 결국 비만과 당뇨병으로 이어진 원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영향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손주 세대에게까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근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겨울기근 세대 여성들이 성인이 되어서 임신을 했을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그 절약형 신진대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혈액 속 영양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고 결국 그들의 뱃속에 있는 태아 역시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것과 유사한 일종의 자궁 내 영양 부족 환경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비만이나 당뇨병이 그냥 유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전자 염기 서열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비슷한 자궁 환경 조건에 세대에 걸쳐 적응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런 설명이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스트레스의 영향도 책에서 다루고 있죠. 네,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산모의 경우도 아주 유사한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산모 혈액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이게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거든요. 그게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태아의 뇌 발달, 특히 학습이나 기억 능력, 그리고 정서 조절과 관련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뇌 영역, 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분비 억제 신호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럼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좀 약한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 조절 부위 기능이 약하면 평생 동안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유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커서 임신을 하면 그들의 태아 역시 임신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될 확률이 높겠죠. 어머니와 비슷한 뇌 상태로 태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신경질적인 부모 밑에서 비슷한 아이가 나온다고 할 때 물론 양육 방식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생물학적인, 후성 유전학적인 기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건 역시 불안 성향이 유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생리적 환경, 즉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환경이 대물림되면서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겨울 기근 사례와 아주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정말 순수하게 환경의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고안했죠. 바로 마이클 미니와 달린 프랜시스라는 연구자들이 진행한 쥐를 이용한 교차 양육 실험입니다. 어떤 어미쥐는 새끼를 아주 정성껏 핥아주고 쓰다듬어 주는데 리킹 앤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미 밑에서 자란 새끼는 나중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 반응도 낮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다고 해요. 반면에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좀 무심한 어미 밑에서 자란 새끼는 불안 수준이 높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학습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어미의 행동, 그러니까 양육 환경이 새끼쥐의 뇌 유전자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실제로 연구자들이 인위적으로 새끼쥐를 부드러운 솔 같은 것으로 쓰다듬어주는 실험을 해봤는데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뇌 발달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킨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래서 미니와 프랜시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차 양육 실험을 했다는 거죠. 새끼를 바꿔 키우는.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와 스트레스 반응성이 낮고 새끼를 잘 돌보는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를 태어나자마자 서로 바꿔서 키우게 한 겁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새끼쥐의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발현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자기를 낳아준 생물학적 어미의 유전적 특성이 아니라 자기를 길러준 양어미의 행동, 즉 양육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새끼쥐의 형질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실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 실험도 있다고요. 태아기 교차 양육 프리네탈 크로스 포스터링 실험인데요. 이건 훨씬 더 복잡한 실험입니다. 임신한 쥐들의 수정란 일부를 서로 교환해서 이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불안 성향이 높은 어미쥐의 수정란을 정상적인 어미쥐의 자궁에 이식해서 키우는 거죠. 반대로 정상 어미의 수정란을 불안 성향이 높은 어미의 자궁에 이식하기도 하고요. 결과는 역시나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유전적으로는 불안 성향을 물려받았지만 정상 어미의 태반, 즉 안정적인 자궁 환경에서 자란 쥐는 나중에 커서 불안 증세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전적으로는 정상이지만 불안 성향이 높은 어미의 자궁,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환경에서 자란 쥐는 나중에 높은 수준의 불안증을 보였습니다. 특히 산모의 혈액 속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태아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특성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부모의 영양 상태나 스트레스 수준 혹은 양육 방식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얻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부모라는 환경 조건이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 유전자 조절 과정과 그 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뇌 발달이나 신체 작동 방식에까지 지속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연구로 책에서는 조현병 입양아 연구를 소개하고 있죠. 네, 시모어 캐티의 연구는 정신질환 분야에서 유전과 환경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특히 정신분열 유발 어머니, 스키조프레닉 머더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캐티는 덴마크의 대규모 입양아 데이터, 약 5,500명의 자료를 분석해서 이런 통념에 도전했습니다. 분석 결과 자신을 낳아준 생모가 조현병을 앓았던 아이들은 어릴 때 조현병이 없는 건강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현병이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반 인구에서의 조현병 발병률이 대략 1% 내외인데 이 경우에는 무려 9%에 달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당시 정신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조현병 발병에 생물학적, 즉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의 영향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생모는 정신적으로 건강했지만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 양부모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를 봤어요. 유전적 소인은 없지만 환경적으로 조현병에 노출된 경우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발병률이 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발병률 1%보다는 높죠. 즉, 유전적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도 양육 환경이라는 요인만으로도 발병률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모도 조현병 병력이 있고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에게도 조현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이 입양아의 조현병 발병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각의 영향을 더하면 9% 플러스 3% 정도일까요?
아니면 더 높을까요? 결과는 놀랍게도 17%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더한 것보다 훨씬 높네요. 이게 바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똑같이 조현병에 걸릴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즉 양부모가 조현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병률이 9%에서 17%로 거의 2배 가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이런 경향이 비단 조현병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다른 여러 정신질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유전자가 어떤 생물학적 사건이나 특성을 스스로 결정짓는 운명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전자는 일종의 설계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설계도를 어떻게 읽어내고 또 그 설계도에 따라 실제로 건물을 어떻게 지어 올리느냐, 바로 이 과정들이 환경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세포 수준의 미시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겪는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문화적 배경 등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경험까지 모든 차원의 환경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난 유전자 발현의 변화는 아주 짧게 지속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평생 지속될 수도 있고 네덜란드 기근 사례처럼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성 유전학의 관점에서 본 마음 근력 훈련,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그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환경 있잖아요. 네네. 환경이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 걸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김주현 교수님은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가상의 식물 사례를 들어요. 유전자랑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려고요. 어떤 식물이 키가 크는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3가지 변형체, 1번, 2번, 3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사례는 환경 영향이 그냥 100%인 경우. 그렇죠. 사막에서는 유전자 종류 상관없이 다 50cm로 자라고 정글에서는 또 다 같이 1m로 자란다. 이때는 유전자가 아무 영향이 없는 거네요? 네,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대예요. 유전자 영향이 100%인 경우. 아, 이번에 유전자만? 네, 사막이든 정글이든 환경은 상관없고 그냥 1번 유전자는 10cm, 2번은 50cm, 3번은 1m.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만 크는 거죠. 그렇군요. 네, 환경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례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경우인데요. 네. 사막에서는 유전자 1, 2, 3번 순서대로 키가 10cm, 50cm, 1m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게 정글로 가면 순서가 확 바뀌어요. 1번이 1m로 쑥 크고 2번은 그대로 50cm, 근데 3번은 오히려 10cm로 작아지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례에서는 환경이 유전자의 영향력을 조절하고 또 반대로 유전자가 환경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김주한 교수님은 현실 세계의 생명현상은 대부분 이 세 번째 사례, 즉 상호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유전자 결정론이나 단순한 환경론 둘 다 좀 틀렸다는 거죠. 이런 상호작용을 잘 보여주는 예로 그 MAOA 유전자 논란을 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죠. 네, 맞아요. MAOA 유전자, 이게 뭐냐면 모노아민 산화효소 A라는 걸 만드는 유전자인데요. 이 효소가 하는 일이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흥미로운 게 이 MAO의 효소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 MAOI라고 하는데요. 이게 초기에 우울증 치료제로 쓰였어요. 원리가 뭐냐면 신경세포 사이 그 시냅스라는 공간에 세로토닌 양을 늘려가지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거였죠. 요즘 많이 쓰는 프로작 같은 SSRI 계열 약도 비슷한 원리고요. 네. 근데 여기서 딱 짚으시는 게 세로토닌 이꼴 행복 호르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세요. 1993년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네덜란드 어떤 가문 연구예요. 이 가문의 남성들이 MAO의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이 효소를 거의 못 만들었어요. 그럼 효소가 없으면 세로토닌 분해가 안 되니까 뇌에 세로토닌이 많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남성들이 극심한 분노 조절 장애랑 공격적인 행동 문제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로토닌이 낮으면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게 거의 정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혼란을 줬죠.
그리고 2년 뒤에 또 사이언스에 실린 쥐 실험 결과도 비슷했어요. MAO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효소를 못 만들게 한 수컷 쥐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공포 반응도 엄청 높고 공격성도 아주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럼 그 쥐들 뇌에는 세로토닌이 어땠는데요? 그게 놀라운데요. 정상 쥐보다 세로토닌 양이 무려 19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세폴스키 교수의 해석을 가져와서 설명하시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세로토닌 양이 늘어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약물 같은 걸로 단기적으로 세로토닌 양을 확 늘리는 거랑 유전자 변이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만성적으로 세로토닌이 계속 과다한 상태는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MAO의 이 유전자 변이가 잘 안 만들어져서 세로토닌이 계속 너무 많으면 우리 신경계가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세로토닌을 다시 흡수하는 기능을 막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세로토닌을 받아들이는 수용차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뇌 속의 세로토닌 양 자체는 엄청 많은데 실제로는 세로토닌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공격성이나 스트레스 반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다 무시하고 그냥 MAO의 유전자 변이를 전사 유전자, 워리어진이라고 부르면서 폭력성이랑 바로 연결시키는 시각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세요. 아, 그 전사 유전자 논란이 있었죠. 네, 이게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기도 하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데 쓰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유전자는 아까 그 식물 사례 2번처럼 딱 정해진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3번처럼 환경이랑 계속 상호작용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 연구들이 그걸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MAO의 유전자 변이가 있더라도요. 어린 시절에 학대 같은 그런 나쁜 환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할 수도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반대로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아주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만 반사회적 성향이나 폭력성이 확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OHTT라는 다른 유전자 변이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그것도 스트레스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우울증 발병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딱 전형적인 세 번째 사례죠.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 그림 3-1 이걸 보시면 지금 얘기한 게 더 명확해집니다. 네. 가로축은 환경이 얼마나 나쁜지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감정 조절 장애 가능성을 나타내요. 네. 여기 보면 세 가지 가상 그래프가 있는데 현실은 대부분 이 세 번째 그래프 같다고 설명하세요. 세 번째 그래프요? 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을 보세요. 이건 유전자 변이가 없는 사람인데 환경이 나빠져도 장애 가능성이 그냥 완만하게 증가하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빨간색 선, 즉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은 환경이 나빠지면 장애 가능성이 훨씬 가파르게 치솟아요. 확 올라가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프 왼쪽 부분, 즉 환경이 좋을 때를 보시면요. 오히려 빨간 선,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의 장애 가능성이 파란 선, 변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MAOA나 OHTT 같은 유전자 변이는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이라는 외부 조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민감성 유전자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특성이나 행동은 어떤 특정 유전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경하고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미랑 결과가 정해진다. 이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인 거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유전자 대 환경,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김주환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책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사각형의 면적을 알기 위해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여기서 딱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 근력을 키우고 싶을 때 현실적으로 어디에 힘을 써야 하냐는 거죠. 마음 근력도 당연히 유전자랑 환경 이 둘의 상호작용 결과인데 아시다시피 유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진 거니까. 그쵸.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유전자의 작동 방식과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언제나 환경이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책에 예시가 나오죠. 그 MAO의 유전자 변형. 네, 그 공격성하고 관련 있다는 유전자요. 맞아요.
이 변형이 있으면 공격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책에서는 이게 감정 반응, 특히 공포나 분노를 조절하는 편도체 활성화랑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이게 또 합리적 사고나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죠?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인용하신 연구 결과를 보면 MAO의 유전자 변형을 지녔더라도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지 않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떻다고요? 공격성이 높고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전전두피질 활성도가 높고 마음 근력이 튼튼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김주환 교수님은 이 환경의 범위를 아주 넓게 보세요. 책 표현에 빌리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내 분자 생물학의 차원에서부터 세포, 호르몬과 신경계, 감정적 습관, 몸의 움직임, 개인, 집단, 조직, 공동체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다양한 층위의 조건들을 다 환경으로 보시는 거예요. 특히 주목하시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이고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의 몸과 뇌가 경험하는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시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유전자 자체를 편집하거나 바꿀 순 없지만 학대 같은 부정적인 환경을 피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결국 김주환 교수님이 제시하는 이 내면 소통 훈련의 목표가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바꿈으로써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이게 핵심 목표인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38페이지에 나오는 신경가소성, 마음근력 훈련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복적인 마음 근력 훈련이 유전자 발현뿐 아니라 그 신경세포 연결망, 그러니까 이 신경 가소성에도 변화를 준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뇌가 말이죠. 경험이나 학습에 반응해서 스스로 기능적 또 구조적인 연결성을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아, 스스로 바꾼다. 네, 이것이 결국 우리 행동 방식이나 감정 조절 능력, 더 나아가서는 성취 영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마음 근력 훈련이라는 게 이 신경 가소성을 이용해서 뇌의 신경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핵심입니다. 후성 유전학 연구랑 더불어서 이 신경 가소성 연구가 어쩌면 마음 근력 훈련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진짜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는 셈이에요. 네. 그럼 이 마음 근력을 발휘하는 힘은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주로 뇌의 전전두피질 중심의 신경망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내책 전전두피질, MPFC라고 부르는 영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경망 기능들을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 또 타인의 의도 파악, 자아 개념 투사, 네, 그렇죠. 그리고 미래 예측, 기획, 실행을 위한 의지력, 끈기, 집중력, 과제 지속 능력, 판단, 의사결정, 그리고 감정 충동 조절까지 정말 마음 근력의 핵심 기능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음 근력 훈련이 바로 이 전전두피질 중심의 신경망을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요. 이 가소성의 기본 원리가 그 유명한 헤비안 원칙입니다. 1949년에요.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은 함께 연결된다.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이 원리죠. 이게 그러니까 반복적인 자극이나 경험이 특정 신경망 연결을 강하게 만들거나 혹은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경가소성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증거로 그 에리스만하고 코올러의 거꾸로 보이는 고글 실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보이게 하는 고글을 쓰면 처음에는 엄청 혼란스럽겠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뇌가 적응을 시작해서 열흘쯤 뒤에는 자전거를 타고 한 달 뒤에는 모터사이클까지 운전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뇌가 무슨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진짜 말랑말랑한 찰흙이나 플라스틱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극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습관의 본질이고 또 훈련의 효과로 이어지는 거죠. 습관과 훈련이 뇌를 바꾼다. 네,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 경우에도 시각정보 입력이 딱 차단되면
시각을 담당하던 후두엽 신경세포들이 점차 청각이나 공간정보 처리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각이 훨씬 예민해지고 뇌는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최적화되는 거죠. 그 노먼 도이지의 스스로 변화하는 뇌라는 책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뇌 신경망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해요. 그럼 흔히 말하는 배움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모국어 습득 같은 일부 경우 빼고는 틀렸다는 거네요. 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 뇌 작동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손가락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발달하게 되고요. 그림 3-2를 좀 볼까요? 네, 스윙 동작을 상상하게 했을 때 초보 골퍼랑 프로 골퍼 뇌 활성화 패턴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네, 맞아요. 그림 A와 C를 보면 평균 스코어 100타 이상인 초보 골퍼들은 스윙을 상상할 때 감정 조절과 관련된 변연계를 포함해서 뇌의 여러 부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활성화돼요. 그림 P와 D의 프로 골퍼들은 주로 운동 기능과 관련된 두정력 부위만 선택적으로 그리고 훨씬 적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스윙을 상상해도 초보자는 막 불안하고 긴장하고 이런 부정적 감정 처리하느라 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반면에 프로 상선은 그냥 운동 수행에만 딱 집중하는 그런 효율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수학시험 불안증 겪는 학생하고 비슷하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마음 근력 훈련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프로 선수처럼 침착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뇌의 습관적인 반응 회로를 바꾸는 것.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은 그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두려움, 분노, 짜증 이런 걸 느끼면서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게 또 전전두피질 기능은 떨어뜨리고 악순환이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골프 초보자가 침착하자 다짐한다고 갑자기 프로처럼 뇌가 작동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시험 불안증 학생도 긴장하지 말자 한다고 갑자기 집중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근력운동 비유가 나오는 거죠. 평소에 16kg 였기 들던 사람이 나는 32kg 들 수 있어 라고 의지만 다진다고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육을 키워야죠. 마음 근력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뇌의 신경망 구조, 즉 습관적인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마음 근력 훈련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맞아요. 훈련을 통해 자기조절 능력, 도덕성, 타인 존중, 끈기, 집중력, 감정이나 충동 통제력 이런 것들이 향상돼서 결과적으로 더 강하고 올바르며 유능한 사람,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현실을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모습이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 마음 근력 훈련법들, 이게 그냥 제안하는 수준이 아니라 뇌과학이랑 심리학 연구 결과에 다 근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학생부터 직장인, 운동선수, 또 기업 임원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효과를 봤다. 검증된 방법이다. 이걸 좀 분명히 하십니다. 매일 한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쵸? 몸 근육 키우듯이 마음 근육도 단련된다. 네.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스스로 좀 달라졌는데? 하고 느낄 수 있다. 김주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훈련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건 그 뇌 부위들 연결망이 예전이랑 다르게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진짜로 강화시킨다 이런 뜻이군요. 물리적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 노벨상 받은 에릭 캔들 연구를 인용하시면서 모든 기억의 본질이 결국 시냅스 연결의 생물학적 변화다. 그러니까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기억이라는 게 무슨 정보 덩어리가 세포 안에 파일처럼 딱 저장되는 게 아니고 신경세포들 사이의 그 연결망 구조 자체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마음 근력 강화도 결국은 이런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근력 훈련이 뇌의 기능적 연결성과 구조적 연결성을 바꾼다고 하는군요. 이 두 가지가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능적 연결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자극에 반응하거나 과제를 할 때 관련된 여러 뇌 부위들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그 패턴을 말해요. 훈련을 반복하면 그 과제 관련 신경망들이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저자분은 이걸 운동 직후에 근육이 잠시 막 부푸는 펌핑 상태에 비유하세요. 순간적으로 효율이 확 올라가는 거. 그게 기능적 연결성이고요. 그런 기능적 연결성, 그러니까 특정 네트워크가 계속 활성화되는 게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뭐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그 강화된 연결 상태가 그냥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조적 연결성의 변화라고 합니다. 꾸준히 근력 운동에서 근육 자체가 진짜 커지고 튼튼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뇌회로 자체가 좀 영구적으로 바뀌는 느낌이랄까요? 뇌 기능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을 하나 짚어주시는데 특정 뇌 부위가 딱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요. 그 엄지손가락 비유가 나오죠? 네, 맞아요. 엄지손가락이 뭐 누르기, 잡기, 꼬집기, 긁기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걸 엄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손가락들이랑 같이 해야죠. 그렇죠. 협력해야죠. 뇌 기능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 뇌 부위가 신경망으로 복잡하게 연결돼서 동시에 혹은 순서대로 같이 작동하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부위가 한 기능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한 부위가 여러 다른 기능을 위한 다양한 신경망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피아니스트가 건반 누르는 연습을 하거나 운동선수가 특정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결국은 그 관련 뇌 신경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물리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이군요. 반복 훈련을 하면요. 관련 신경세포의 그 축삭돌기를 미엘린이라는 지방질이 더 두껍게 감싸게 된대요. 미엘린은 그 전기줄 피복 같은 역할을 해서 신호가 안 새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게 돕는 거고요. 이게 모든 종류의 훈련 효과가 나타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원리라고 저자분은 설명하십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훈련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 받거나 잘 안 돼서 좌절감 느낄 때도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신경망 변화를 더 촉진할 수도 있다고요? 뭐 에피네프린 같은 물질이 나오면요? 네, 그래서 연습이 잘 안 된다고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히려 지금 내 뇌가 변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의 효과, 그러니까 뇌 신경망이 실제로 변하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과정이 주로 우리가 잠을 잘 때 일어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훈련한 게 뇌에 제대로 딱 새겨지고 효과를 보려면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자야 한다는 거죠. 특히 그 잠들기 바로 직전의 뇌 상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편도체는 안정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 상태로 잠드는 게 좋다. 네. 반대로 막 걱정하거나 누구 원망하거나 잠들면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신경망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하세요. 아, 그렇군요. 이게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그냥 그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의 기질과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저자분은 말씀하세요. 심리학자 데니엘 골먼 같은 분들이 말하는 변화된 기질, 얼터드 트레이츠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타고난 조건이나 나이에 크게 상관없이 누구나 훈련하면 이룰 수 있는 변화라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4장을 마무리하면서 끝에 생각할 거리를 던지십니다. 마음 근력 훈련과 알코올이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마음 근력 강화하려면 전전두피질, 특히 그 내측 전전두피질하고 편도체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 이걸 강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훈련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염두에 둬야 할 게 있다고 해요. 뭘까요? 바로 전전두피질 기능 억제제라는 건데요. 알코올, 술이라고 합니다. 알코올이 바로 이 전전두피질의 억제 기능을 다시 억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걸 탈억제, disinhibition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하. 그 결과 전전두피질이 편도체를 억제하는 기능,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편도체가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편도체가 막 날뛰는. 그렇죠. 저자는 이걸 한마디로 온갖 부정적 감정을 통제되지 않은 채 분출하게 되는 것, 이렇게 설명해요. 보통 스트레스 풀려고 좀 쉬려고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휴식에는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책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요. 전혀요? 네. 숙면을 방해하는 건 물론이고 긴장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뇌를 더 각성시킨대요. 그래서 불안감이나 분노, 짜증 같은 걸 더 유발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진다.
이건 그냥 잘못된 생각인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보세요. 고정관념이다. 네, 그게 술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그 술자리,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랑 같이 막 웃고 떠드는 그 상황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이걸 술 효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방에 앉아서 혼자 마시기 시작하면 술은 결코 기분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하면 더 불쾌해지고 결국 화를 내거나 누구랑 싸우거나 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깨고 나면 또 힘들고. 그렇죠. 술 깰 때쯤 되면 더 심한 불쾌감이 오고 이걸 또 잊으려고 다시 술을 마시는 거. 이게 바로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경고하고요. 인간이 긍정적인 정서, 행복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부위가 바로 전전두피질이라고 했잖아요. 아나전전두피질 포함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술은 바로 그 행복을 느끼는 부위를 억누른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기능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혹시 친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위로한다고 술 사주는 거 그거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죠. 이미 힘든 일 때문에 전전두피질 기능이 좀 떨어지고 편도체는 과활성화된 상태일 텐데 거기에 술은 더 해롭다는 거죠. 특히 가장 나쁜 위로주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위로한답시고 혼자 마시는 술. 술로 위로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술은 도대체 언제 필요한 건가요?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자는 전전두피질이 마구 활성화될 때, 즉 너무 행복할 때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술은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거지 기분 나쁠 때 마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쁜 일이 생겨서 축하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너무 들뜨지 않게 기분 좀 가라앉히라는 의미에서 축하주로 적당히 마시는 건 괜찮다고 보세요. 하지만 술 자체가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하고요. 위로주는 안 되고 축하주로만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강화하는 훈련을 시작한 분이라면 훈련 기간 동안만큼은 술을 완전히 끊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완전히요.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절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죠? 이 마음근력 훈련이라는 게 결국 뇌에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고 강화하는 거잖아요.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죠. 그게 발현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네, 보통 초기 2, 3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셔버리면 그 편도체 안정화나 전전두피질 활성화 훈련의 효과가 그냥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훈련 초기 2, 3개월 동안은 술을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마음 근력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면 소통 3장, 4장을 모두 읽었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